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뜨거운 핫 이슈인데, 자, 이것의 공급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그동안 가해왔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그 정비구역에서의 공급은 부족했죠. 물론 최근 몇 년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면 가격이 더 치솟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뭐 명분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특히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의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주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쏠리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인식과 그런 시그널을 사회에 던져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폈어야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통령이 5년 단임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에 어떤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성향을 좀 보여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가 없고, 또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향후에 가격이 어떻게 되든 뭐 폭등을 하든 말든 현재의 집값의 일시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현재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을 했고, 나중에 이제 공급 부족을 인정을 하고 공급 정책을 내놨지만 너무 늦기도 했고요. 또 급박한 상황에서 내놓는 대책이다 보니까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좀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조차 끝까지 현재 지금 마찬가지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지 않은 입장이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1988년도 올림픽 그 이후에 급격하게 서울로의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수도권 쪽, 서울 쪽에 이에 맞춰서 주택 공급도 대거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주택은 현 시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에 이런 것들은 30년이 넘었거나 또 곧 도래할 것들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늦추게 되면은 향후 멸실하고 새롭게 지어야 할 누적 주택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대략 연간 5만 호 정도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지구를 지으면서 인구를 분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요. 자, 서울에 직접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데, 나대지가 없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5만 호를 멸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유있게 잡아도 신규 주택은 멸실 주택수의 한 1.4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즉, 10,000호 정도를 멸실해야지만 신규로 14,000호가 공급되는 거고, 이것은 순집으로 따졌을 때 불과 4,000호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게 되면은 1만 호를 경기권에서 서울의 수요자들한테 제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4만 호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약 10만 호 정도가 멸실되어야지만 순증 4만 호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멸실주택이 1.4배, 뭐 1.5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저층 아파트였고, 지금 저층 아파트 거의 다 사라지고 중층 아파트 이상급만 남은 상태에서는 이 멸실 후 순증 효과가 1.4배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시기가 계속 도래하게 됩니다.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수치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점점 더 공급하기가 힘들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급이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에서 투기꾼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대책이었다고 보여져요. 최소한 연간 한 7, 8만 호 정도는 멸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불과 한 2년 정도만 멸실을 강제적으로 못했다,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한 7, 8만 원씩 세 번이니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상을 한꺼번에 멸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멸실이 되면 전세난이 가중되게 되겠죠. 한꺼번에 멸실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딘가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변 일대의 전세난이 가중되게 되고, 이것이 연쇄작용이 생겨서 2년간 강제로 규제한 집값이 한꺼번에 튀어오르게 되어서 오히려 매년 놔뒀으면 매년 상승한 가격 이상의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는 정책은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현재 정부는 임기 말에 정책을 수정하진 않을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은 아마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결과를 보면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하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자, 어쨌든 이번 양당 후보, 대선 양당 후보가 모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완화에 모든 초점을 맞췄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당임에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현 정부를 비판하고 좀 약간 다른 길을 걸은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대선 결과로 이제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완화가 중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다행이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규제를 해야 가격이 잡힐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매년 꾸준한 공급을 해야지만 오히려 집값이 안정화시키는 그런 열쇠이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 이 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의 비중이 7에서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에서 몸을 편히 쉬며 살아야 해요. 가격이 비싸니까 살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쌀값이 비싸다고 하게 되면 밥을 아예 안 드실 겁니까? 의식주가 쓴 필수제는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필수제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집을 살 돈이 없다면 어딘가 여러분 금액에 맞는 집을 구입하겠죠. 그 가격대의 집값이 그렇게 되면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 수준보다 조금 더 상급지였던 지역의 가격이 갭을 벌리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상급지인데 같은 금액으로 취급받긴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곳이 상승하게 되면 전체가 다 상승하게 돼요. 반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강남 같은 최상급지는 돈 많은 사람이 무척 많아요. 우리가 볼 때 비싼 가격도 마음에 들면 그냥 삽니다. 그분들은 그냥 사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보다 낮은 하급지들이 오히려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갭을 메우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래쪽이 상승하든 위쪽이 상승하든 어느 한쪽만 움직여도 일정 시차를 두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되는 부분을 막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심리가 완전히 꺾여서 아무도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고 금매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집을 안 산다. 야, 그러면 어디 거주합니까? 전세나 월세 같은 걸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집값은 하향 안정화 상태가 될 테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공급자들이 신규 공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죠. 신규 공급이 없다는 것은 매매 물량은 물론 전세 물량도 부족한 걸 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자, 그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집값은 언제 잡히냐?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수요보다 더 많이 공급이 될 때가 집값의 하향 안정화 시점입니다. 자, 우리 지금 그 집값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103.4%인가 그래요, 전국적으로.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죠. 왜요? 수요자보다 공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가격이 안 떨어져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집이 많다고 가격이 하락할까요? 그 빈집 가보세요. 여러분들 공짜로 둬도 난 여기 안 살아 하는 집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허수예요. 그걸로 인해서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는 그런 집들을.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게 되면 주택보급률은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만으로 가정한 주택보급률은 현저히 낮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물론 지역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지역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이미 나타난 지역도 있고요. 근데 서울, 수도권, 그리고 몇몇 대도시에서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왜냐? 양질의 주택이 원하는 만큼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양질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줘야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구역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는 꾸준한 공급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성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객분들이 돈 버는 것을 보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얼마 못 가서 또 규제를 하고 또다시 공급 부족을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자, 해결책은 뭐냐? 이러한 과정,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람들이 불로소득이 얻는 것을 그냥 놔둬야 합니다. 그걸 안 놔두고 자꾸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계속 악순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막는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벌써 제가 이런 말 하게 되면은 크게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불로소득을 놔두라고? 말도 안 돼. 그냥 앞뒤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집값 안정화라는 더 크고 중요한 그러한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전망을 해보자면 어려울 겁니다.
예, 진짜로.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왔고,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급 부족을 꾸준히 겪게 될 것이고, 상당 기간 앞으로 장기 우상향의 길을 걸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